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스에듀 국어부 원장 김현중입니다. 저는 문법 지금 품사 파트를 찍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체언, 그 다음 용언, 그래서 오늘은 품사의 마지막 단계로요. 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이란 파트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품사는 하나의 묶음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예를 들어서 체언과 용언까지 들어가면 거기서 딱 자르셔도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문법 학습을 하실 때는 전체 내용을 다 일률적으로 학습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어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제가 이 파트는 각각의 처음에 이제 미션에 해당하는 좀 문장을 드릴 거예요. 세 문장인데 길지는 않으니까 한 1분 정도 드리면 되겠죠? 분석해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렇게 판단하셨을 거요. 예쁜이 꽃을 꾸며주니까 관형사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가 피었다를 꾸며주니까 요 품사는 부사일 거고, 그 다음 밑에는 헌이 집을 꾸며주니까 요 품사는 관형사일 거고, 새가 집을 꾸며주니까 요 품사는 관형사일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3번은 너무나가 조용했다를 꾸며주니까 요 품사는 부사.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본적으로 관형사는 체언이라는 명사, 대명사, 수사라는 품사를 수식하고, 이 부사는 여러분 이제 문법 교과서에 보시면 이제 용언이라든가 수식언이라든가 이제 꾸며준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이 관형사라는 품사는 체언을 수식하고요, 부사라는 품사는 체언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수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언이다 수식언이다 굳이 구분짓지 않고요. 그냥 부사는 체언을 제외한, 요 마이너스가 제외란 뜻이에요. 제외한 나머지 품사를 전부 꾸며줍니다. 이러면 훨씬 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제가 분석하고 아마 여러분이 분석한 요 관형사와 부사라는 수식언의 분석이 맞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거기에요. 과연 이 분석이 맞나? 이 분석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부터 정리하는 게 우리가 이제 수식언이라는 관형사와 부사의 이해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갑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이 1번에 나온 정원의 예쁜이라는 단어 품사는요 관형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뒤에 아름답게라는 품사도 부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얘네는 왜 관형사와 부사라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예쁘는요, 예쁘다라는 형용사에서 그 다음에 아름답게도 아름답다는 형용사가 활용이 된 형태라 그러잖아요. 이게 모양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품사를 구분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품사의 구분에서 형태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 중에 동사와 형용사라는 용어는 다변어지만 그 동사와 형용사를 제외한 나머지 품사는 다 불변어란 말이에요.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같은 케이스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건 수식언이기 때문에 수식언은 어디에 포함되죠? 네, 불변어에 포함이 되고요. 불변어라는 얘기는 뭐 하면 안 되는 단어예요? 얘는 활용, 모양을 바꾸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쁘다, 예쁨과 아름답게는요, 각각 예쁘다와 아름답다는 단어가 활용해서 문장에서 하는 역할로
활용, 변화된 거지 원래 불변어, 원래 단어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관형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용사라고 하셔야 됩니다. 요게 여러분이 품사를 구분할 때 수식원 파트에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인데 요거부터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얘네가 체언과 용언을 꾸며주는데 서술어 꾸며주는데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죠? 얘는 또 다른 동네인 그 문장의 성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 갔을 때만 얘를 관형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형어, 부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사어라고 문장의 종류라는 그런 문장의 성분의 종류라는 동네에서 문장에서 역할을 판단할 때 부르는 명칭이에요. 헷갈리시죠? 다시 정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쁘는 품사는 형용사, 문장의 성분은 관형어. 아름답게는 품사는 형용사, 문장의 성분은 부사어. 왜? 품사라는 파트는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얘네들은 활용된 가변어니까 동사와 형용사라는 품사로 구분한다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허는요, 허는 관형사일까요? 아니면 헐다, 집을 헐다, 원래 있던 걸 없애다는 헐다라는 게 활용된 동사일까요? 여러분 요거 낚시로 많이 나오는데 이 허는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는 있는 걸 없애다는 헐다라는 뜻으로 쓴 게 아니고요. 오래 사용해서 낡았다는 의미로 얘는 헐다가 활용된 게 아니고요. 헌이 원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변어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집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새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불변어이고 집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머릿속에 딱 정리가 이제 되실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제 문법적인 실력의 향상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 영상을 잘 들어두시는 게 그만큼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3번은요. 네, 너무나도 불변어고요. 조용하다라는 형용사 용언을 꾸며주니까 부사라는 거 쉽게 알 수 있는데 근데 얘는 또 하나의 미션이 있네요. 우리 3번 문장에서 부사를 전부 다 구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그러나도요. 부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사라고 하는 건 어떤 품사의 활용, 어떤 영역에서요. 가장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영어에서는 그러나를 접속사라는 품사로 따로 분류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런 접속사도 접속부사라고 하고요. 여러분 그런 단어 있죠? 나는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아니면 나는 학교에 갔다, 못 갔다처럼 아니나 못 같은 부사도요. 부정부사라고 해서 따로 품사를 나누는 게 아니라 부사의 범주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성상, 지시 같은 부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런 접속사나 부정사도 따로 품사를 나누는 게 아니라 부사라는 범주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부사의 영역이 굉장히 넓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이 수식어이란 파트를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수식어는 다시 정리 들어갈게요. 그래서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니까 수식이라고 하지만 뭐여야 된다? 불변어야 된다. 가변어는 안 된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체언을 꾸며주면 관형사, 그 다음 체언을 제외한 나머지 품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언이나 수식어이나 뭐 그런 단어들을 꾸며주면 부사,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사의 역할은 어떤 접속사나 부정사 같은 경우도 부사라는 품사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이 수식어이라는 파트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어이란 파트인데요. 얘도 앞에서 수식어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합니다. 제가 그 3개의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사라는 걸 익힐 수 있게 미션, 예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조금 어떻게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그래서 얘는 1분 한 30초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장에 나타난 조사를 전부 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풀어보셨죠? 그러면 1번 문장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러분 생각에 1번의 조사가 뭐일 것 같으세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의는 잘 찾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용격 조사라고 관용어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가도 또 대표적인 조사죠. 네, 주격 조사라고 주어를 만들어주고, 에서는 부사격 조사라고 부사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는 이게 친구 가도 쓸 수 있지만 뭐 이라는 말로 이 주격 조사는 이와 가가 있으니까 얘 주격 조사겠지? 근데 제가 주격 조사라고 안 하고 물음표 친 거 보이세요? 좀 더 예쁘고 크게 써볼까요? 그래서 원래 이가가 우리나라 조사의 대표적인 그런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니까 얘 주격 조사겠지? 맞을까요? 일단은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2번, 3번 설명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 정리를 같이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 2번은 와라는 거 각각의 체온을 연결해주는 접속조사 뭐 다 찾기로 했으니까 가는 주격조사, 에는 부사격조사 마찬가지로 가, 와, 에 이런 조사들이 또 있고요. 마지막 3번은요. 는, 부터까지 도, 그 다음에 뒤에 있나요? 뒤에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일단 제 생각에 아마도 여러분은 이 정도 내용으로 조사를 아마 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수시관 들었을 때처럼 이 조사라는 파트에도 여러분이 헷갈리고 시험 문제에 어떤 낚시의 개념으로 출제되는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내용 정리해드리면서 조사는 어떤 부분을 확실히 익혀두셔야 되고 어떤 부분이 낚시로 나오는지 확실하게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조사라는 건 어떻게 구분하냐면 첫째, 여러분 이 조사는 우리나라 문법에서 반드시 체언과 함께 써야 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뭐 부사와 같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조사의 가장 일반적인 용법은요. 체언 뒤에 오는 경우예요. 그래서 체언 뒤에 와가지고 이 체언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나타내느냐라는 걸 표시하는 이 1번은 제가 어떤 조사 위주로 예제를 만들었냐면 이런 걸 이제 격조사라고 해요. 저 앞에 나온 체언이 뒤에 나온 조사하고 붙어가지고 관용어냐, 주어냐, 부사어냐, 아니면 목적어냐, 보어냐, 서술어냐 이제 그런 문장 성분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조사의 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의는 관용어 만들어주는 관용격 조사, 이가는 주격 조사, 에서는 부사격 조사.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아셔야 되는데요. 원래 이 우리 반 반장도요. 말하자면 여기에 의라는 관용격 조사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의 반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관용어의 역할하는 관용격 조사는요. 때에 따라서는 생략도 해주기도 해요. 이것도 이제 아셔야 되는 내용. 그래서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점검을 해두시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이입니다. 요 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격 조사하고 형태가 동일하니까 요게 주어냐 주격 조사냐 여기서부터 이제 조사의 낚시가 시작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반장이의 이는 주격 조사가 아니고요. 얘는 어떤 보어라는 문장 성분을 만들어줄 때 들어가는 복격 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법을 지금 앞에서 듣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 보어라는 문장 성분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되게 어려운 문장 성분은 아니에요. 특수하게 우리나라 말에서 서술어에 되다나 아니다가 오는 경우는 뭐가 되고 뭐가 아니다는 의미를 추가로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장 성분을 보어라 그러고요. 이 보어,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에서는 꼭 보어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이 필요해요. 그때 들어가는 조사를 복격조사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격조사하고 형태가 동일하다 보니까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이 복격조사는 어떻게 판단하냐? 뒤에 오는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면 그 앞에 있는 체언 뒤에 오는 조사는 복격조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낚시로 많이 나오는 개념이니까 꼭 점검하셔야 되고
그 다음 1번에 여러분 요 조사의 종류 다 나왔을까요? 더 이상 조사 없나요? 확실하게 찾으셨어요? 네, 만약에 여기서 또 조사가 하나 더 있다는 걸 찾으신 분은 정말 실력이 좋으신 거예요. 근데 몰랐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영상 통해서 확실하게 익혀두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사는 체온하고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영수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체온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누구를 부르는 야 같은 경우도요. 뭐라고 부르냐면 누구를 부를 때 쓰는 말 뒤에 사람 말 뒤에 붙어서 영수야 같은 경우는 호격 조사. 이 호자가 부를 호자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를 때 들어가는 조사다. 그래서 호격 조사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저것도 놓치기 쉬운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2번에 나온 예제는 제가 뭘 만든 거냐면 우리나라 이제 조사의 종류 중에 접속 조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체온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걸 이제 접속 조사라고 하는데 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2번 문장 앞에 나온 나와 아버지라는 체온을 연결해주는 이런 와 같은 경우 혹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과 같은 경우 이런 걸 이제 접속 조사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얘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낚시로 많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문장인데요. 갑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와는 접속 조사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접속 조사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 앞에 와가가 접속 조사니까 얘도 접속 조사 아닐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접속 조사는 두 개의 체온을 연결해 주는데 이 뒤에 나온 조사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이 나와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와 라고 두 개의 체온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이 아버지라는 체온 뒤에 붙은 와는 둘이 같다라는 동사,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문장 성분상 부사어가 되고 부사어 뒤에 붙는 조사는 뭘까요? 네,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낚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3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보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는 체온 뒤에 쓰여가지고 우리 형식 형태소,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게 일반적인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추가적인 의미까지 나타내는 경우는 이제 보조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그라미 친 는부터까지 도 같은 경우 특히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는 같은 경우는요. 주격조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은이나 는 같은 조사도요. 문장 성분 주어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내가 밥은 먹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걸 한번 써드릴까요? 중요하니까. 내가 밥은 먹었다. 그래서 만약에 은는이 주격조사라면 이때 밥은이 주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어때요? 이 밥은 주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밥을 먹었다는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이 올 때 어떤 밥이라는 거 먹었다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밥은 먹었다. 제한과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밥은 먹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처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보조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착각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시험에도 많이 낚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부터는 시작까지는 도착, 도도 어떤 첨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뜻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보조사는 어떤 추가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는 조사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 조사가 다 나왔나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 중에 문법이 굉장히 뛰어난 분도 다 찾지 못하고 여기서 다 찾았는데 더 이상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근데 그런 게 문법에서는 낚시가 돼요. 이 마지막에 요 같은 경우도요. 높임을 쓸 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나온 단어가 서술어기 때문에 체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문법의 분류와 기준을 나눌 때 요를 높임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는 조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케이스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암기를 해두셔야지만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 상황도 꼭 기억하셔라. 그래야 어떤 조사의 이해와 낚시 피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합니다. 빠르게 갈게요. 그래서 조사는 체언과 함께 쓰인다. 그 다음 체언의 문장 성분의 역할, 주어,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서술어 같은 경우를 알려주면 격조사. 두 개의 체언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면 접속조사. 그 다음 특별한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는 보조사다 라고 기억하시고,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다가 다시 한번 낚시를 피하는 방법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요. 그래서 이가라는 조사는 주어로 주격조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되다 아니다는 서술어 앞에 있으면 복격조사다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와가 어떤 체언을 연결하는 역할이 아니라 어떤 아까 예제 만들어 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가다라고 쓰이는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의 용법으로 쓰일 수도 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요 같은 경우 앞에 체언이 아니라 어떤 존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지만 우리나라 문법에서 보조사로 분류했다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독립언도 30초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셨나요? 쉽죠? 그래서 여보, 누군가를 이렇게 따로 부르는 말, 이런 것도 감탄사, 독립어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 2번, 여러분 요거 찾으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세상에는 감탄사 독립어고요. 뒤에 나온 세상에는 감탄사 독립어가 아니네요. 마지막 3번, 뭐가 독립어에 해당하는 감탄사인지 아세요? 네, 요 응이 독립어에 해당되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렵지 않은데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1번 같이 누군가를 호명, 그러니까 특별하게 누군가를 부르는 호명하는 명칭으로 쓰는 경우에 독립어 감탄사라고 부르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철수야 같은 경우는 명사와 혹격조사가 결합됐으니까 이건 감탄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두 개의 품사가 결합된 경우라서 감탄사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특별히 누군가를 부르는 말 여보 같은 경우를 감탄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요. 재밌죠? 왜 세상에는 감탄사인데 세상에는 감탄사가 아닐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거는요. 어떤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와 놀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의미로. 그래서 어떤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저런 단어도 감탄사 독립어라고 하고요. 근데 여긴 세상이라고, 이 세상은 명사와 조사가 결합돼서 영어로 따지면 in the world 이런 의미지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니니까 이 자체로 감탄사라고 하진 않고, 마지막에 응, 네 같은 경우로 누군가의 대답을 나타내는 경우는 또 감탄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대표적인 감탄사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에 따른 분류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시험에 그렇게 비중은 높지는 않지만 품사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독립어 감탄사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동안 길었던 품사의 내용 처음 체언, 그 다음 용언, 오늘 말씀드린 수식어, 관계언, 독립언이란 파트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는데 개념만 공부하지 마시고 저의 수업의 목적은 개념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낚시 아시죠? 낚시라는 개념까지 정확하게 예제나 설명을 통해서 구분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만 확실하게 기억하신다면 품사와 문법을 이해하고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품사에 이어서 문장 성분, 또 문법이란 파트, 중세국어 쭉 이어지니까 이 영상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많은 국어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문법 다른 내용 가지고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